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도를 빼앗으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중동까지 손을 뻗어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던 그 나라가 결국 한국 앞에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독도 도발,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이 오히려 큰 소리 쳐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전 세계 앞에서 증명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총도 아니었습니다.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단 48시간과 계약서 한 장이었어요. 34살 한국계 여성 변호사가 일본이 설계한 함정을 일본 방식으로 분해해서 일본을 그 함정 안에 가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힘센 나라가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나라가 이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잠깐 오늘 영상 시청 전 마음의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로펌에서 계약의 함정만을 배워온 한 여자가 일본에서 배운 방식대로 어떻게 그 함정에 가두어 놓는지 그 순간까지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정에 서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씁니다. 에너지 계약, 국제 프로젝트 계약, 수천억짜리 거래를 문장 하나로 묶는 일이죠. 뉴욕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실력을 키웠고 지금은 한국 기업의 법률 책임자로 중동에 와 있습니다. 에밀리 박, 34세. 그게 접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계약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수주한 대형 인프라 사업, 규모는 10억 달러였습니다.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계약서를 펼쳤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3년, 뉴욕에서 5년 계약서만 읽고 살았어요.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조항 배열만 봐도 누가 만든 계약인지, 무엇을 숨기려는 계약인지 압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계약서는 일본식이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도쿄에서 배웠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부속 계약서 비조 17항. 읽고 또 읽었어요. 협의 기간 중 발생한 공사 지연은 한국 측 귀책 사유로 처리한다. 말이 안 됐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협의를 끌수록 한국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였어요. 분쟁을 만드는 쪽이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기술 소유권 조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권은 투자 비율이 높은 쪽에 있다. 현지 투자국 지분은 51%, 한국은 49%였어요. 딱 1% 차이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의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파트너사 대표 나지르 알마이너스만수르 씨가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최종 서명을 진행하자고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서명은 불가능하다고요. 본사 법무팀 팀장 이재원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우리는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재원 씨가 말했어요. 믿겠다고요. 에밀리, 당신이 직접 본 거니까요. 오후 미팅. 회의실 맞은편에 나지르 씨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 나지르 씨와의 대화를 멈췄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비조 17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제가 이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순간이었어요. 표준 계약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럼 이 관행이 어느 계약에 처음 쓰였는지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나지르 씨가 멈췄습니다. 옆에 일본인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관행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서명이 어렵겠습니다. 조항 검토가 필요해서요. 나지르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명이 늦어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효가 되면 저희도 손해지만 서명 후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손해입니다. 법률 검토는 저희 권리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역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분해해서 설계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계약서를 설계했고 목적이 있고 노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따라가면 의도가 보여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계약은 3단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첫째, 진입입니다. 한국 기업이 자금과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고립입니다. 분쟁 조항을 발동시켜 협의 기간 동안 한국 측을 묶어놓는 구조죠. 셋째, 회수예요. 기술 소유권 조항으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가는 겁니다. 서명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쿄에서 이 방식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건 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재원 씨에게 30페이지짜리 역설계 분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계약서는 우리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로 상대를 가둘 수 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조항 위치도 번호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3군데의 문구를 추가했어요. 비조 17항 끝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일방의 귀책으로 특정될 경우 해당 당사자가 지연 책임을 부담한다. 기술 소유권 조항에는 이렇게 넣었어요. 기술 개발에 직접 기여한 인력의 소속이 기여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분쟁 해결 조항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협의 기간 중 제3자를 통해 타방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겉으로는 작은 수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3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계약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뒤 답장이 왔어요. 나지르 씨가 아니라 투자국 법무 담당자였습니다.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파트너 활용은 업계 관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컨설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컨설팅과 방해는 다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확신했어요. 제3자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삽입되면 자신들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 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규칙으로 당신을 묻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김태준 씨였어요. 에밀리 씨, 시스템 접근이 안 됩니다. 어젯밤 12시부터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전체가 잠겼다고 했어요. 출입 카드도 작동이 안 된다고요. 보안실은 점검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이었어요. 점검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국제계약에서 운영 중단은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해요. 통보는 없었습니다. 나지르 씨에게 전화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투자국 법무 담당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숨이 막혔어요. 오전 9시에 현장으로 갔습니다. 보안 게이트가 잠겨 있었어요. 안쪽에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한국팀이 아니었어요. 김태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12명 정도 들어왔는데 일본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본 기술팀이었어요. 시스템을 차단한 사이 현장에 들어온 겁니다. 즉흥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기록했어요. 시각, 장소, 인원, 목격자 이름. 법적 증거는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본사 이재원 씨는 위에서 양보안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양보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우리한테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계약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걸 기록하면 전부 증거가 됩니다. 이재원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냐고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고 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시스템은 여전히 차단 상태였고 현장에는 일본 기술팀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찾아왔어요. 팀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철수를 원한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현장 시스템 구조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팀이 처음부터 설계했으니까 전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됐다고 했어요. 접근 권한을 빼앗겼다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어요. 국제상사 중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52페이지. 계약 위반 11건, 증거자료 38개. 이틀이 걸렸어요. 제출 전날 밤 처음으로 6시간을 잤습니다. 발송 후 나지르 씨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국제상사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별첨을 확인해 주세요.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던 사람이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이죠. 만나겠습니다. 다만 대화는 중재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존중합니다. 고립은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중재 신청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낮고 묵직하게 울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났을 때 알았어요. 호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었어요. 하늘 한쪽이 붉었습니다. 공습이었어요. 김태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숙소에 있고 다들 괜찮다고요. 현장 쪽에서 연기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현장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전이 먼저라고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소식이 왔습니다. 일본 기술팀이 철수했어요. 공습 경보 후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12명이 들어왔다가 12명이 전부 나갔어요. 우리 시스템을 장악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잠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기록했어요. 시각, 상황, 목격자. 돈과 권력은 안전할 때 강합니다. 위험해지는 순간 실체가 드러나요. 현지 정부 고위층도 수도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지 통역사가 귀띔해줬어요. 나지르 씨도 수도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서명을 압박하고 시스템을 차단하고 현장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었어요. 김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려움이 목소리에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시스템도 현장도 기술도 전부 넘어가요. 중재 절차는 한국 측 포기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지대로 이동하겠다고 했어요. 완전 철수는 아니에요. 대사관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현장 인근 마을에서 시설 일부가 손상됐고 주민들이 고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도 국제기구도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김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가봐야죠. 팀원 4명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팀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구조 요청 시각, 출발 인원, 이동 경로, 현장 상황. 법적 증거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돈도 명령도 아닌 이유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팀원 4명이 현장 인근 마을로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남아 연락을 기다렸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마을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공습 피해 지역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김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진입시설 일부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주민 30명 정도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출구가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구조대는 아직 도착 전이었어요. 팀원들이 먼저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계약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현장 구조에 나서는 건 제 역할 밖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2시간 뒤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주민 26명을 건물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중상자는 없었어요. 4명은 아직 안쪽에 있는데 구조대가 도착해서 함께 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김태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 소매가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을 건넸어요. 그가 한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에밀리 씨, 거기서 현지 주민 한 분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 딸이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총도 없고 명령도 없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밤 3가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활동 보고서였어요. 일시, 장소, 참여 인원, 구조 인원수, 현지 당국 인계 현황.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재 절차 추가 증거 자료였어요. 한국팀이 공습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인 구조에 나섰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본사에 보내는 상황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재원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저는 그 한 줄을 오래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현지 구조대 책임자였습니다. 어젯밤 구조 작업에 참여한 팀이 한국 기업 소속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였으면 2시간은 더 걸렸을 거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공식 문서로 남겨도 되겠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저는 그 진술서를 중재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법적 전략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중재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팀이 위기 상황에서 책임있게 행동했다는 증거예요. 계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팀원들이 간 건 기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이 먼저였고 기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법을 움직입니다. 구조활동 사흘 뒤였습니다. 나지르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나지르 씨가 지정했어요. 시내 호텔 로비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 협상 테이블에서 봤던 그 단단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나지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투자국 측 일부 인사들이 수도를 떠났고 프로젝트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에밀리 씨,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공식 통보서였어요. 미리 준비해온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2가지였어요. 첫째, 48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계약 압박 행위를 철회할 것. 둘째,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기술 및 자산 이전 절차를 자동 개시할 것. 나지르 씨가 문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다 읽고 나서 저를 봤어요. 자동 개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계약서에 있는 조항입니다. 일방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하고 이행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기술 이전 및 자산 재배치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계약서예요. 나지르 씨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대체 시나리오를 준비해뒀습니다. 기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곳이 있어요. 48시간 안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이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느 나라냐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48시간 뒤에 알게 되실 거예요.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나지르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검토해보겠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48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재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했어요. 48시간 카운트가 시작됐다고요. 이재원 씨가 물었습니다. 대체 시나리오는 진짜 있는 거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있습니다. 준비해뒀어요.
사실이었어요. 고립 기간 동안 저는 법적 기록만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조용히 타진해뒀어요. 직접 제안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는 반응을 확인해둔 곳이 두 군데 있었어요. 협상에서 대안이 없는 쪽이 집니다. 그건 협상의 기본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48시간이라는 건 압박 전략이지만 동시에 저한테도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이 안에 반응이 없으면 실제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했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단계 서류를 준비했어요. 기술 이전 개시 통보서였습니다. 발송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6시간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공습과 달리 훨씬 가까웠어요. 호텔 건물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2층 규모의 공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잡았어요. 김태준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받았어요. 팀원 전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밀리 씨, 뭔가 다릅니다. 요격이 되고 있어요. 요격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맞고 있어요. 터지는 위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빛이 여러 번 번쩍였어요. 그리고 낮은 폭발음들이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한국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방어 시스템 연동 소프트웨어였어요. 한국팀이 설계하고 한국팀이 구축하고 한국팀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기술팀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10번, 12번, 15번. 전부 막혔어요.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현지 통신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공습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전면 작동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간 뒤 연락이 왔습니다. 나지르 씨였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에밀리 씨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요. 저는 말했어요. 48시간이 12시간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야 해요. 1시간 뒤 나지르 씨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이번엔 수첩도 일본인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젯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일본 측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우리 정부도 어젯밤에야 알았습니다. 그 시스템이 누구 것인지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지르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접근 권한만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기술 자체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걸 어젯밤에 확인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말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려 했던 겁니다. 나지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조건이 뭐냐고요? 저는 통보서를 꺼냈어요. 이미 발송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미지급 대금 전액 지급, 계약 압박행위 철회, 시스템 접근 권한 원상 복구, 그리고 수정 계약서로 재서명. 나지르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본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중에서 번쩍이던 빛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요격 한 번에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막아낸 건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지킨 건 계약서였어요.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었습니다. 48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이재원 씨와 통화 중이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분. 이메일이 왔어요.
투자국 재무부 명의였습니다. 미지급 대금 전액 송금 확인서였어요. 동시에 나지르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압박행위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어요. 시스템 접근 권한도 즉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원 씨에게 말했어요. 됐습니다. 이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네, 라고 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틀 뒤 수정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은 같았어요. 테이블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나지르 씨 옆에 일본인은 없었습니다. 투자국 재무부 담당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수정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3개의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단서 조항, 기여도 산정 기준, 제3자 개입 금지. 작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문장이 이 계약의 무게 중심이었어요.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야마구치 선생 말이 떠올랐어요. 계약은 상대를 이기는 도구가 아니야.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 가지를 더 배웠어요. 좋은 계약은 공간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계약서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들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이긴 거였어요. 김태준 씨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팀원들도요. 시스템 접근 권한이 복구됐고 공사는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현장에 한 번 들렀습니다. 팀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먼지 속에서, 더위 속에서요. 누가 보든 안 보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 이전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정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운영 기간 중 개발된 응용 기술은 한국 측의 사전 동의 없이 제3국에 이전될 수 없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하나가 이 나라에서 한국 기술의 위치를 바꿨어요.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어요. 그것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을 읽고 규칙을 설계하고 규칙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총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충분해요. 한국이 이 세계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기술로, 신뢰로,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